기본권, 그 핵지총에서 이제 기본권 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81번. 아동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인 건 맞죠? 근데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 환경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부여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 과외 교습 금지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 잘 보세요. 자,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그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 최근에 요거와 관련된 기본권이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기억을 해두시고,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태아하고 배아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태아에게도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데 초기 배아는 자,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계속 나오죠. 계속 또 나올 거예요. 자, 뭐 이제 요 개념인데, 수정 후 착상 전에 배아가 인간으로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아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때문에, 자,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비교해서 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있어요. 자, 시험은 항상 요거를 같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은 초기 배아는 태아와는 달리, 태아는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도 인정되지만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대신에 앞으로 생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 이게 있어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배아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 맞는 질문인데 가장 어렵게 출제됐을 때가 이런 거예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건 맞죠? 근데 국가의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같이 기본권 주체성 및 국가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요게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형태예요. 자,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서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 인간의 권리는 로 인정될 때는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이게 어떤 이제 기본권으로서 인정돼요? 이런 기본권은 없죠. 우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서 인정되죠. 그래서 일단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도 주체성이 인정된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서 가령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은 성질상 꼭 국적을 가진 어떤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해당돼서 이런 권리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또한 불법 체류자대로도 인정이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 대통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죠.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대통령은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헌법기관의 지위,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인, 전자의 지위와 관련해선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남시장, 자치단체장도 공직이 상실한 개인적인 불이익과 연관돼서는 공무단임권을 이렇게 다투는 경우는 주체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언제나 부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공법인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특수범인, 축협 같은 경우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공법인적 특성이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축협 중앙회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국립대학. 그건 이제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그 대학의 어떤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학문의 자유 이런 거에 있어서 비록 국립대이긴 하지만 여기에 주체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 학사, 시설, 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이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그 다음에 기본권 보호 의무. 자, 종래. 그러면 이제 헌법 처음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주관적 공권 으로서의 성격과 자, 이중적 성격을 주관적 공권, 그러니까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기본권에 입각해서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주관적 공권인데, 객관적 가치 질서 요 의미가 처음에 안 와닿죠. 그러니까 헌법 공부할 때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들이 안 와닿아서 되게 힘든데,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장영수 교수님 교과서에 이렇게 요게 가장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와닿게. 자, 가치라는 말. 가치라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가령 저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인의 예지 뭐 이런 게 되게 가치가 있고 그거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 간의 의리가 중요하다, 뭐 신용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각각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주관적이에요. 근데 요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객관적 가치 질서, 뭐 질서는 라는 말은 이제 지켜야 된다. 가치는 이제 주관적인데 객관, 그러니까 이게 모순 형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장영수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게 뭐가 있냐? 요게 수백 년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투쟁해 오면서 이렇게 침전물로서 남은 어떤 깔때기를 통과해서 남은 형식이 기본권이라는 목록에 들어가 있는 이 가치들은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가치들이다. 기본권으로 표현되는 가치들. 그래서 그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가령 개인과 개인 간에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요 객관적인 이 의미예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에 원래 그러는데, 요즘 최근에 산업화가 이렇게 되면서 거대 재벌이라든지 거대 언론사라든지 그걸 이제 거대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이 예를 들어 언론 사이에서 어떤 이제 허위 보도가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명예가 심각하게 그래서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명예권하고 예를 들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 출판에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어떤 명예권을 침해하는, 이게 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요게, 그래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도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
생명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이 사인을 이렇게 침해에 들어올 때 보호하러 들어와라. 이런 것도 뭐냐? 원래 그러니까 국가적 효력만 있다면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형격만 있다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아까 그 객관적 가치 질서 누구나 인정하는 요걸 이제 방사효라고 하는 거죠. 파급효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국가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대사인적 효력에서 사인 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 대사인적 효력에서 들어올 때 자, 공사법 이분론. 공법 영역. 사적 자치 원리가 개인 간에 이렇게 뭐 집을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요 영역에 국가가 함부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무시한다거나 뭐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맞서 싸우죠. 그러니까 대등한 어떤 힘의 대등성이 인정되는데 국가가 이 영역에 함부로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세금을 이렇게 부과한다거나 이거는 개인이 뭐 이렇게 세금을 개인이 개인한테 뭐 돈 달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차원이 공권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는 이게 되면 여기가 엄청 사적 자치가 완전히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사법, 공법 영역하고 사법 영역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대사인적 효력으로 들어올 때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말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민법상의 신의칙 조항이라든지 2조 그다음에 민법 불법행위 750조 이런 일반 민법상의 일반 조항을 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대사인적 효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디 객관적 가치 질서성에서 대사인적 효력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대 사인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될 때는 기본권 보호 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기본권 규정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2조라든지 103조 반사의 질서 무효 규정이죠. 750조 등의 그런 그러니까 일반 원칙을 규정한 내용을 형성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조항 왜냐면 공사법 이분론 때문에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이 변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권에 대한 보호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성 광범위한 아까 대국가적 효력으로 요 소극적 방어로서 측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 이런 지문들이 타 지문에서는 안 나오고 변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맞는 얘기. 자, 헌법적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 여부 심사함에 있어서 권력 분립 관점에서 자, 항상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왜? 권력 분립 관점에서.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자, 업무상 과실 중상에 이르게 했는데도 종합보험 예전에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뭐예요?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업무상 과실로 그다음 중과실로 인해서 내가 피해자가 중상해 일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이 중과실을 저지른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했으면 쟤 진짜 깜빵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 그건 나의 어떤 기본권 보호 의무를 국가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는 했어요. 뭐 그 형사 피해자니까 그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든지 뭐 평등권 그런 거 침해된다라고는 인정을 했는데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어떤 걸로 그러면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기본권 보호 수단 중에서 여러 유효 적절한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형벌까지 동원해야 법익을 유효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비록 형벌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보호 의무 취하지 않고도 보호 의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위원회는 과소보호 금지에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 단 헌법에 위반되면 뭐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있어. 자, 기본권 침해는 맞지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엄청 나오겠죠? 자, 다시 기본권 보호 의무란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 거대 사인. 말하면 주로 사인은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 의무 없이는 무력화될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 자, 변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담배사업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나 경고 문구의 표시, 담배 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 담배 사업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돼서 엄청난 일로 간접적 형식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이 위반된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게 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보호 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자, 잘 보세요. 국가가 사인의 제3자에 의한 사인의 사인에 대한 어떤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때 하는 거지, 국가가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 효력을 주장하는 거라는 거. 자, 그 얘기인 거고. 자, 이거 최근 판례로 중요한 거죠. 자,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의 기간,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 사용 대수, 방법 등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입법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 평가할 수는 없다. 아니. 자, 19년에 나온 판례 중 중요 판례요. 자, 정원한 생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할 주거 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 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 시간과 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 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규정에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판례요. 자, 19년 12월 27일에 나온, 자, 주의해서 잘 보세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두 기본권이 충돌. 그 해법으로는, 자, 이것도 이제 변신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제 나오는데, 충돌하는 게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 이론, 법익 형량의 원리. 요거는 이제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법익 형량의 원리 또는 이익 형량의 원리 또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 보통 두 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답안지 쓰실 때도 요 두 가지 정도만 비교해서 쓰시면 되면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주로 요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마다 어떤 때는 법익 형량의 원리, 어떤 때는 실제적 조화인데 대부분은 실제적 조화의 원리로 판단을 하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해서 종합하게 해결해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흡연권과 혐연권, 담배를 피고 싶어하는, 이건 이제 사생활의 자유 쪽에서 나오는 거고, 뭐 사생활의 자유 또는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있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더 우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가 아니라 이익 형량의 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협영권이 협영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그래서 상위의 위기의 질서가 있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상위 기본권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협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 얘기고,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 중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근데 이익형량이 뭐 기본권 서열 이론이라고 해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법률에 근거한 규율. 법률 유보가 이제 시험에 사례형 시험에 나왔을 때 요걸 잘 써주는 게 또 중요하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되면 37조 2항에 있는 법률 유보 원칙 여부에 그러니까 37조 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국방송법에 보면 제재 조치로 사과, 정정, 중지, 징계를 규는 법에는. 근데 그 하위 규칙에서 뭘 정했냐면 경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낮은 제재보다도 더 낮으니까 이게 뭐 법률 유보 위배, 그러니까 그 정신에는 뭐 이 정도면 더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가벼운 거는, 그래도 이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갖는다면은 37조 2항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던 바 이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뭐 명령이나 규칙, 하위 규범에 위임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 자,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 중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했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한 헌법 위반된다. 어때요? 자,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검사죠. 징계 사유. 검사에 대한 검사가 요거를 이렇게 판단했을 때 검사 이제 법 전문가잖아요. 요거는 그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규율 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자,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더 크죠. 그래서 규율 및 요구 정은 그만큼 더 증대. 자, 제한 상영과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를 제한 상영과 등급의 영화를 뭐 이렇게 해서 일정한 제한,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대로 정응이야. 명확성 원칙 위배. 제한 상영 등급의 영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제한 상영과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고 봤어요. 자, 과잉금지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 원칙이 의미하는 수단은 최상의 수단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요거 맞는지요? 자, 이런 게 이제 변시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과잉금지 원칙. 사례를 쓰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 헌법 37조 2항. 자, 목형 박래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식은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근데 법률에 근거한
방법은 과잉금지 원칙이죠. 뭐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내용은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근데 과잉금지는 목수침법으로 시험장에서 이걸로 그냥 쓰시면 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근데 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거의 통과가 돼요. 근데 여기를 통과를 못하면 그 위헌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여기서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요거 시험장에서 요거를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 시험에 이게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목적은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법률은 정당한 목적이 인정. 수단의 적합성. 목적을 위해 선택된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을 달성할 때 적합. 자, 수단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 중에서 적합한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최적최단의 수단일 필요는 없고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적합한지만, 그래서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을 부분적으로만 촉진시킨다 해도 일단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까다로운 심사는 일로 들어가죠. 비슷한 효과를 지닌 여러 수단들 중에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그래서 수단이 적합성이 목적과 수단의 이 관계라면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로 가.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은 주로 여기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것도 거의 위헌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영역에서 공익이 더 커야 된다. 자, 이게 제가 목수침법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헌법재판소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걸 받아들이시면은 이게 써져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제한되는 기본권만 추출해낼 수 있으면 답안지를 채울 수가 있고 그 결론만 공부를 하지만 판례 결론을 아시잖아. 그럼 이걸로 포섭해내면은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제가 자료로 다 제공을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자, 침해의 최소성 관련된 수단이 여러 개 있으면 가장 그 침해가 적은 거, 그 방법에 관한 규제로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으면 그걸 시도하고 그 다음에 여부, 방법, 그 다음에 여부, 그 하나만에 이런 게 아니라 그 방법부터, 가벼운 것부터. 자, 국가 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자, 수단,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어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가하여 가능하다 판단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적 일체의 가능성을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고 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8번. 자,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형해될 정도로, 자,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이제 본질 내용, 침해 금지와 관련돼서 아까 목형 방 내에서 내용과 관련해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죠.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서는 절대설, 어느 경우에서는 상대설 이렇게 취해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이렇게 절충설이라고도 이제 그 김학성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본질 내용이
어떤 기본권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을 건드는 순간 본질 내용 침해가 돼서 바로 위헌이 되는, 요게 이제 어떤 절대설,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재산권의 어떤 그 뭐 처분권이라든지 요런 게 딱 어떤 요런 거. 근데 상대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제 생명 사형제도 같이 생명권 같은 경우는 요게 과잉금지 원칙에서 조금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생명권은 뭐 예를 들어 총으로 쏴서 이렇게 죽이든 아니면 좀 덜한 뭐 교수형을 다니든,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완전한 막탈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본질 내용 침해가 금지에 위배가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확정할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방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가 오더라도 그건 그 어떤 본질 내용 침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본질 내용이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상대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당의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 내용의 침해라 하면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의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 요게 본질 내용 침해인데, 그러면 절대설은 핵심적인 근본적인 요소로서 고정적인 어떠한 경우도 이행은 훼손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절대설이에요. 그러니까 헌재 판례가 다른 기본권에서 이런 영역을 인정하는데, 생명권과 관련돼서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고정적이라면 생명이라는 걸 조금만 이렇게 해도 사형 제도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요 고정적인 게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 관련돼서 상대설을 취하는데, 상대설을 볼까요? 기본권들마다 상황에 따라 상황 이렇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 것으로 보고, 침해죄는 비례 원칙 등으로 판단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이렇게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둬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이런 거는 본질 내용 침해가 아닌 거예요. 유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형해할 정도 제한은 기본권 본질 내용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일단 절대설을 많이 취하는데, 그러나 생명권 제한에 관하여는 그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설사 딴 데서 본질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상대설이라는 입장이죠. 그 생명권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헌재의 입장을 그 절충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국가인권의 법에 따르면 헌법 10조부터 39조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의 국가인권의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죠? 근데 헌법 규정을 딱 보시면 23조가 뭐예요? 22조는 뭐 학문 예술 뭐 이런 거. 23조는 뭐예요? 재산권. 그리고 23조 뒤로 가면 뭐 사회적 기본권이 막 이런 기본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40조부터는 통치 구조죠. 자, 39조까지가 아니라 가장 그 자유권과 관련되는 이런 거, 대표적인 기본권, 인간의 자유와 관련되는 이제 그런 기본권. 그래서 22조까지 자, 국가인권의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인권침해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 규정된 보장된 인권을 침해에 당했거나 차별된, 자, 22조까지라는 거.